자, 225페이지 제4장 부동산 정책론 들어갑니다. 자, 사장에 있는 이 부동산 정책론은 대개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개 요즘에는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오고 이제 간혹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조금보다 과거에는 거의 매회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한 문제 정도의 비중이 줄어가지고 네 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뭐 한 5문제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25페이지에 있는 제1절 부동산 문제의 의의와 특징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아주 옛날에 출제되고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사 합격하시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나중에 합격하고 전문가 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혹시 이제 도심부나 이런 곳에 또는 유명한 지역에 또 또 중개업 하다 보면은 또 방송사 등에서 인터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거 쭉 섞어서 이야기하면 좋죠. 전문 용어들이니까 한번 그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서 부동산 문제 하면 우리가 토지 문제가 있고, 자,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때 부동산 하면은 가장 기본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 문제 있죠. 주택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동산 조세 문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토지 정책이 오겠죠. 토지 정책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택 정책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로서 조세 정책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문제들이다. 왜 부동산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실패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이 이제 이것이 주 테마들이고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네 문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네 문제고 어쩌다가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더 추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또 여기서 한 문제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래서 이때 한 문제씩 추가로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5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인데, 이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토지, 주택의 문제들은 우리가,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것도 잘 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역시 전문가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이라기보다도 좀 이야기할 때, 다른 이제 3자들과 대화 토론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 문제에서 보니까 이번에 집가구 문제 있죠. 집가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답하게 대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상식, 전문적인 기초 상식, 그 해당 영역에서 기초 상식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그래서 집가구는 토지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런 건 실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집가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을 우리가 집가구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런 집가구 왔을 때 폐단이죠. 요 폐단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15회 이전에 많이 출제됐고, 15회 이후는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그냥, 물론, 집가구라는 이런 말은 등장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 문제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7에 있는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집가구가 폐단했죠. 제목들, 언더라인, 토지 투기 발생, 2연, 사회 불평등의 심화, 다음 문제, 주택 문제, 기업 경영 악화,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래서 이 집가구의 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뭐다 그 있죠 비효율적 이용, 과밀 이용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과밀 이용, 과밀 이용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뭐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다 땅을 샀으면 뭐다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 이용은 뭐다 정상적인 밀도 이상을 초과해서 하는 이용을 우리가 과밀 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놈과 관계에서 이제 뭐 항상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답이 됐던 것이 조방적 이용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X가 되겠죠. 조방적 이용보다 아주 밀도가 낮은 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놓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제죠. 이때 그러면 왜 토지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경우에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니까 소득의 불평등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뭐다 주택의 문제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면은 뭐다 좋은 집이 살고 좋은 주택을 사게 되겠습니다. 낮으면은 뭐다 좋지 못한 주택을 사게 되는 거죠. 사실 토지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자본주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전체 자본주의 틀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동산 학에서 자본주의 틀에서 이야기하면 뭐다 부동산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 힘들죠. 그래서 딱 다 잘라버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의 문제에서 보는 거죠. 소득의 불평등 문제, 소득의 불평등이다. 뭐 평등성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들이죠. 이런 측정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되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 시험에서 전혀 출제가 된 바는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부동산의 그 전문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벌써 출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분들이 또 뭐 전부 다 부동산 관련 뭐 학과 교수님들이 또 다 부자이거나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출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출제될 이유가 뭐냐? 출제될 이유는 뭐 뻔하게 되겠죠. 예. 왜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그 기본을 잃은 자본주의 모든 문제의 발생 근원은 뭐다? 소득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잘 분배하느냐. 이것은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출제가 안 됐는데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로렌츠 곡선이 있는데, 자, 이 종축이죠. 이 종축을 갖다가 소득 누적 점유율이다라고 하고, 횡축이죠. 횡축을 갖다가 인구 누적 점유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로렌츠 곡선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서 그려집니다. 로렌츠 곡선이다라는 것이 그려지는데, 이 경우에, 요 대각선 방향이죠.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 보니까 딱 직선으로 가버리죠. 인구가 한 명씩 늘어나는 것만큼다. 그 사람도 똑같은 소득을 갖다가 가져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이때 한 명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때 보니까 이런 건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이 요만큼의, 요 높이만큼의 이렇게 소득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10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한 명이 늘 때보다 한 명이 늘 때 또 10만큼 똑같은 것만 가져가는 거죠. 높이가 똑같은 것이죠.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 시장에 시장에 100명이 있으면은 자, 100명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죠. 자, 이 시장의 전체에 자본이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있다. 1억이 있는데 100명마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 1억 나누기 100 합니다. 100 하니까 100만 원 되겠죠. 한 사람당마다 100만 원씩 소득을 똑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반대로 이 경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아까 이 시장 현재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다 차지하고 99명은 소득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억을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이런 소리가 완전 불균등한 소득 분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득의 분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 균등한 분배도 없고 완전 불균등한 분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뭐다. 이 로렌츠 곡선이 뭐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이 로렌츠 곡선이 뭐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다. 이 방향으로 더, 변으로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아래로 더 처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득 분배가 전년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소득 분배가 균등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어느 쪽으로 대각선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시고, 뭐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고. 자, 이러한 뭐다. 로렌츠 곡선을 갖다가 수치화 한 것을 갖다가, 진위계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진위계수. 되겠습니까? 진위계수. 자, 로렌츠 곡선은 뭐다.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힘들다. 그래서,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뭐다. 요 곡선 내에 요 면적을 그냥 A라 하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요 면적이 있죠. 요 면적을 B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자, 이 진위계 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위계 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B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출제될 만하죠. 여기도 또 C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로렌츠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소득 분배가 뭐다? 완전 균등하다.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다? 자, 완전 균등하다는 것은 뭐다? 로렌츠 곡선이 멈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다? 면적 A가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되겠죠. A가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 되니까, 진위계수죠. A가 0이 되면은, 자, 진위계수는 뭐죠? 요게 0 되니까 분자 0이죠. 진위계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완전 불균등한 소득 분배다라고 이렇게 봅시다. 완전 불균등하다는 것이죠. 완전 불균등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요 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B 면적이 0이 됩니다. B 0이 되면 요 B 0 하니까 A분의 A는 1이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얼마가 된다? 진위계수는 1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되죠. 따라서 이 진위계수는 뭐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뭐다? 0과 10 사이 값이다. 진위계수는 0과 100 사이에 존재한다. 다 틀립니다.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죠. 자, 소득 분배가 균등해질수록 진위계수는 0에 가까워지고,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진위계수는 뭐다?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다? 여러분들이 이 로렌츠 곡선 경우보다도 진위계수에 대한 언론 기사, 뭐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매년 한 번씩, 뭐 한두 번씩은 기사가 됩니다. 모든 신문, 모든 언론, 뭐 어떤 언론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진위계수로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위계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다? 소득 분배가 더 불균등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문제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에게는. 알겠습니까? 예, 그 이상의 문제들 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내용 듣고 하면 충분히 추정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따 보니까 10분위가 있죠. 예,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득 분배. 소득 분배가 뭐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뭐 로렌츠 곡선, 그다음에 진위계수, 그다음에 10번이 분별되겠습니다. 자, 교재 229페이지 10번의 분별 공식 보니까 최상위 20%의 소득 합에 대한 최하위 40%의 소득 합의 크기 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하위, 많이 기니까 하위 20%들의 소득 합에 대한 죄송합니다. 상위 20%들의 소득 합에 대한 최하위 40%들의 소득 합의 크기 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때 10분이다라고 하는 10분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소득 계층을 갖다가 1분위, 2분위, 10분위까지 해서 10%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위 이제 이때 소득 계층을 갖다가 10% 단위 끊어가지고 뭐 1분위는 뭐다 0에서 10%, 그 다음에 2분위, 그 다음에 3분위, 4, 5분위, 10분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 계층을 갖다가 자 10%씩 0에서 10, 뭐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때 뭐 이거는 30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10%씩 끊어서 우리가 이때 분위 계층을 갖다 나눕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씩 뭐죠? 차상위, 그 다음에 또 차차상위 하는 부분이 있죠. 차상위 계층 또는 뭐 차차상위 계층 뭐다 요 분위에서 제외되는 분들이죠. 이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쪽을 갖다. 원래는 이제 1, 2, 3, 4, 10이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0분인데 차상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제 차상위 하니까 위에 넘어간다 이 이야기죠. 차상위라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차상위니까 아주 고소득층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분류표가 원래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요거 맞춘다고 했는데 분류표가 원래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상위니까 요 위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계층에 들어오지 않는 계층을 말하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마다 기초 생활급을 주는 거라든지 또 차차상위는 아예 되지도 않는 걸 말하죠. 그 차차상입니다. 근데 뭐 생활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뭐 상식으로 보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 예. 이거죠. 이거 제일 처음 물어보면 뭐다? 많은 분들이 다 뭐, 10명 중에 10명 대부분 다 답변합니다. 1분위하고 1분위가 있고, 그 다음 10분위 있는데, 어느 쪽이 고소득층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맨 처음부터 전부, 1분위가 고소득층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이쪽 갈수록 뭐다? 갈수록 여기가 고소득층이고, 여기가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 차상위. 그럼 분류표가 이제 좀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두면은 뭐다 이게 저소득이라는 소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구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여기 뭐다 최하위 40%들의 소득 합이고 구분이 10분이 뭐다 최상위 20%들의 소득이 합이 됩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상위 20% 합에 대한 하위 40%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만 또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 뭐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는 뭐다? 그만큼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따라서 소득 분배가 균등해질수록 뭐다? 분자가 커지는 것이니까 10분의 분배는 커진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뭐다? 분모가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10분의 분배가 작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점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통상 우리가 언론상에서 진위계수라든지 10분의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접하는데 별로 요즘 별로 큰 이거는 뭐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느끼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 우리나라 같은 이런 천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뭡니까 이게 20%가 필요 없습니다. 10%가 됩니다. 현재 10%가 거의 뭐다 실제로 10%의 약 12%입니다. 통계치 보면은 12%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다른 나라는 되게 한 20%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근데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12% 정도가 거의 뭐다
8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용합니다. 그게 이제 자, 갑시다. 예, 거기서 이제 10분의 분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예, 소득 분배가 균등해질수록 분자가 커져야 되니까, 예, 10분의 분배율은 커진다는 것이고,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뭐다? 10분의 분배율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고, 그 다음에 5분이 되겠습니다. 5분이 분배율이다라고, 5분이 분배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신에 이제 요거는 아까 10분에서는 상위 계층 20%가 분모였고 하위가 분자였는데 이거는 뭐다 각각 20%씩입니다. 20%씩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뭐다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 그러니까 이때 물론 이제 5분일이 되니까 이제 소득계층을 20%씩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때 그리고 5개 10% 차였으니까 10분이니까 5분은 뭐다? 20%씩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20%왜 끊었냐? 이게 파레토 법칙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대개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위 20%가 그 나라의 부의 80%를 차지한다.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의 8대2 법칙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통용되니까 이제 이렇게 20% 끊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5분이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죠. 아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 출제될 대상은 아니고, 예. 어쨌든 5분위는 20% 끊었다. 근데 요 분자 분모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때 결과적으로 해석은 뭐다? 10분위하고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 짓기 전에 일단 20%입니다. 10분위는 뭐다? 20분의 40%입니다. 하상, 상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는 것은 뭐다? 하위가 많이 차지한다 했죠. 그래서 소득 분배가 균등해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뭐다? 5분위는 뭐다?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뭐다? 불균등하는 것은 뭐다? 상위가 더 많이 차지한다니까 분자 커지니까 이 값은 커지겠죠. 그때 5분위는 뭐다?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분의 해석과 5분의 해석은 완전히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 뭐다? 주택 문제 양적 문제, 질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양적 문제는 뭡니까? 그냥 소득이 주택이 부족하다. 질적 문제는 뭐다? 주거 살림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양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뭐다? 질적 문제를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또 우리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인데 양적 문제도 해결하고 질적 문제도 해결하자 그런 뜻도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또 230페이지 가니까 중간에 갈로 3번 주거비 부담이죠. 주거비 부담 정도에서 주거비 부담 정도의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소득 분배 불평등 또는 평등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득 분배가 아니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부담의 측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 그다음에 진위계수 10분위 5분위 분배를 소득 분배의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하게 될 슈밥의 지수라든지 PIR, RIR 이런 것들은 다 주거비 부담의 측정 방법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구분할 것 그래서 첫 번째 슈밥의 지수죠. 슈밥의 지수는 아주 옛날에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주 옛날 출제됐는데 자 거기에 공식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습니다. 가계 총 지출액이죠. 가계 총 지출액분의 그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슈밥의 지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 총 지출액 중에서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슈밥의 지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엄도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미음이죠. 미음 니엄 틱을 리얼 미음 다 훈련은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미음이 포인트죠. 미음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 능력이 떨어져서 슈밥의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슈밥 지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소득이죠. 소득이 낮을수록
슈바베 지수가 이게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고소득층들은 비싼 집에 살고 월세 낸다 하더라도 한 달에 몇만만 나는데 그럼 거기다 훨씬 더 주급이 많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월급이 많죠, 소득이. 저소득층은 뭐 10만 원짜리 월세 산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사람 소득이 낮죠. 그러니까 한 가게가 제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이것도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데 요지가 이거죠. 예. 자기가 쓰는 돈이죠.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음식비, 그 다음에 또 뭐 학원비, 뭐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과자비 이런 거 있죠. 술값. 그 하여튼 나가는 돈, 그게 뭐다? 가게 총 지출액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비가 몇 퍼센트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층들은 뭐다?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많지만 뭡니까? 자기 전체에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오페라도 보러 가고 또 해외여행도 가고 아주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주택 아주 크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주거비는 일부 극히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되는데 그냥 결론은 소득이 낮을수록 뭐다 수배 주시가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대도시죠. 당연히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다 소도시보다도 수배 주시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뭐 대도시도 이렇게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또 PIR 있죠. PIR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했대. 자, 거기에 뭐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비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뭐 잘 하시는 분도 아시겠죠. 그 영어 보니까 가로 속에 price, 그 다음에 income ratio 이겁니다. price 뭐다? 가격이죠. 인컴 소득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비를 갖다가 PIR. 따라서 만약에 이제 PIR이 뭐다 높게 넣을수록 뭐다 결국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RIR은 뭐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됩니다. RIR은 뭐 그러니까 이때 RIR은 뭐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의 크기 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렌트죠, 렌트. 이거는 뭐다? 프라이스. 프라이스니까 가격, 렌트니까 임대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충분히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PIR이 높다는 것은 뭐다? 주택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고 RIR이 높다는 것은 뭐다?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가격과 임대료는 뭐 다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 이제 처음 이렇게 엔젤에 쭉 내니까 이제 요즘에 다 써먹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쭉쭉 일본들이 이제 따라 써먹고. 자, 물론 다른 것이 있는 거지. 결혼책에다가 제가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뭐다? 대개 그렇게 돼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 대개 이 슈바베 지수도 대개 뭐다 20%에서 30%요 범위를 갖다 적정하게 봅니다. 요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2라든지 또는 뭐 2.5로서 적정하게 이렇게 2에서 그냥 3.5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그때만 다를 수 있는데 해서 대개 요 선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개가 뭐다 40% 이렇게 돼 있죠. 슈바베 지수가 40%를 초과하면은 뭐다? 이때 이것이 뭐다?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했는데 조사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일본의 동경 역시 동경이 가장 높게 나와요. 동경이 한 4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약 45% 정도가 나오고 뉴욕은 40%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쓰면서 한번 이렇게 자료 모아봐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꽤 높다는 것이죠.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대단히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가 되겠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에 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죠.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 뭐다. 그리고 뭐다. 월세가 뭐다. 부담스럽다. 임차인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이게 높으면 뭐다. 이게 높으면은 뭐 임차인이죠. 예, 임차인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낮으면 뭡니까? 낮으면 뭐다. 임차인의 부담이 뭐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하는 것은 전세가면 뭐 요거는 뭐 주인이 가져가니까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가 낮다라고 해서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다 그 가끔씩 그 중개사들 그 인터뷰할 때 가끔 뭐 또 유식하신 분들 인터뷰 그렇게 잘 하더라고 보니까 해서 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가가 2억일 때, 뭐, 전세가가 5천만 원이었다 칩시다, 그냥.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다. 또 이거, 25%죠. 25% 됩니다. 임차인의 부담이. 그런데, 만약이죠, 만약에, 전세가는 5천만 원 거두는데, 주택 가격이 뭐다, 2억에서 뭐다,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뭐다, 50%가 됐죠. 알겠습니까? 예. 만약에, 아니죠. 이때 주택 가격이 뭐다, 그냥 편의상 합시다. 예. 편의상 이때. 자, 4억 하면은, 이게, 에서 이제, 그냥 4억으로 갈까요? 4억으로 하면은 이게, 12.5, 예. 12.5%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요 해석에 대한 문제죠. 이해할 때는 뭐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가 25%고 사일 때는 12.5% 떨어졌다. 그러면 다 임차인의 부담이 뭐다? 부담이 줄었느냐?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 임차인은 뭐다? 본인 부담 5천만 원 뭐 그대로 있죠. 임차인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전세가 비중이 줄어든 것이지 임차인 부담이 줄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건 잘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통계상의 오류죠. 해석상의 오류를 갖다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자, 뭐, 대신에 뭐,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대개는 이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슈바비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참고로 엥겔 교수 있죠. 엥겔 교수는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엥겔 지수라고 해서 이건 음식비 관련이죠. 예. 이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계 지출액분의 이 음식비가 차지하는 거죠. 예. 주거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결혼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슈바베 지수하고 또 엥겔 교수하고 또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됐죠? 예. 그래서 요지는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 정리합니다. 예. 소득 분배 불평등 측정 방법의 종류하고, 주거비 부담 측정 방법 종류를 첫 번째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음은 소득 분배 소득 분배에 대한 측정 방법이다. 뭐 관계없는 것 해가지고 거기에 슈바베 지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슈바베는 주거비 부담 측정 방법이니까 그게 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 3절 부동산 정책의 해석은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출제가 안 됩니다. 233페이지까지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하도 EBS 교재 저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재 좀 내용 좀 추가할 거 없냐 그래.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출제 안 됩니다, 그런 거. 예. 근데, 그때 넣고 난 뒤에 전부 다 따라하는 거죠. 전부 다. 지금, EBS 책도 다 따라하는 거죠. 그 출제 안 되고, 그거거든. 이건 왜 정책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책론을 또, 석사 과정에서 조금 전공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맞추면 이건 안 오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새롭게 그 내용을 추가한 경우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요즘 다 시험 문제 넣어줘. 근데 추가했지만 시험 문제 넣은 부분이 있고 시험 문제 안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이거 3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안 읽어도 그건 읽지 말고 자, 그다음에 233페이지 가서 4절. 부동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요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또 요 부분은 또 하나 중요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